이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저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데 자, 이 재무회계에서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했죠. 그럼 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으로 작성되는 일반 목적 보고서라고 표현해요. 방금 제가 일반이라는 표현을 2번 썼죠. 근데 이 일반이라는 표현이 회계에서는 그 누구나에게 똑같은 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해도 그 기업이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거랑 그 기업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뭔가 제시해 달라 했을 때 제시하는 거랑 다 같은 정보를 제시할 거라는 게 일반 목적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만을 위해서 만드는 거 있죠. 우리 관리에게 우리 사장님이 이거 괜찮은지 사업성 좀 분석해서 가져다 줘 라고 주는 건 그 사장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해주는 걸 특수 목적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 목적 보고서인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 일반 회계 기준하고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나라는 쓰고 있어요. 죄송해요. 일반 회계 기준이 아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이걸 영어 약자로 쓸 때에 얘를 약자로 KGAAP이라고 쓰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KIFRS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원래 국제회계 기준 IFRS 중에 전부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거 이전의 버전으로 공부를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걸 도입을 하면서 제가 학교 막판에 저걸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해야 됐었는데 그 뒤에 사인대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서는 IFRS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CTA나 CPA들 시험도 이걸로 하는데 지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우리 상장사라는 건 우리 그 주식회사들 중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코스피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서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 팔 수 있도록 주권을.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건 증권거래소가 아니고 증권협회에 등록을 해서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냥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예,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우리 거 닫으셔도 되고 옆방 거 닫아버리셔도 되고 편하시게 닫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IMF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IMF가 왔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원하는 게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난 거였죠.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라는 걸 봤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옛날 기업회계 기준으로 그걸 공부를 해서 많이 가는 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해서 투자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으로 쓰는 회계 기준을 인용해서 작성하자라고 이제 기준을 바꿨고 그래서 처음에는 US 갭을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쟁이잖아요. 그래서 US 갭을 따라가려고 했고 호주는 먼저 US 갭을 선택해서 이제 회계 기준을 변경했고 대한민국은 조금 어정거렸는데 딱 때마침 선택하기 정말 얼마 전에 미국이 공항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급선회해서
IFRS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을 해서 글자도 풀었으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한국이 채택한 기준서의 그 내용만 한국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거는 자, 비상장사는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수도 있고 IFRS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라고 아세요? 들어본 적 없죠? 없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학원 법인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주식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도 모르는 게 시장에 안 나와 있거든. 그럼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90% 넘어요. 그래서 상장사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산인대 대학교나 이런 쪽은 그 학문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걸로 가르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은 지금 이걸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세무사 시험 볼 때 이걸로 공부하고 실무 나오자마자 이걸로 전표 끊는 거 연습해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99%가 이거거든. 이거 쓰는 거래처가 하나도 없는 세무사 사무실이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우리 시험을 보고 근데 거의 두 개가 비슷하게 가요. 비슷한데 이제 일부분에서 조금씩의 이제 개념의 차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준서를 열어서 보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냐면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적혀 있는 대로 맞춰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내용을 읽어보면 이 원칙 안에서 적절히 하래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적절히 하라는 말이 이하고 의견이 충돌하지 않으면 거의 대다수가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영어가 막 적혀 있으니까 선배들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 선배들이 막 번역하길래 옆에서 가만히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원칙 안에서 이런 원칙 안에서 저런 원칙 안에서 적절하게 표현을 한대 계속.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요즘 뉴스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재판하는 거 있죠. 걔네들 쟁점이 뭐냐면 이거였으면 쟁점이 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왜 표현했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적절히 하라고 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자기들은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우기는 거고 우리 이제 검찰들은 이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 때도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표현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건 이제 이의제기 신청 들어왔을 때에 그 부분을 이제 배제시키려고 위에 전제 조건을 깔아놔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이제 외부 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인데 이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우리의 재무제표고 이 5가지를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재무제표는 그 어느 한 개도 중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외부 이용자한테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하고 밀접적이고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얘네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개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 실무에서도 그렇고 영어 약자를 잘 써요. 약자를.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영어 약자로 FP라는 약자를 쓰고 손익계산서가 IS라는 약자를 써요. 재무상태표가 파이낸스 포지션이고 손익계산서가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 그런 것까지 내용은 중요시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는 과거 명칭이 뭐였냐면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가 이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成立을 하면서 우리는 재무상태표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대차대조표의 영어 약자가 BS예요. 밸런스드 시트라고 해서 BS가 대차대조표의 약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 가든 아니면 다른 문제도 가든 보면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면서 영어 약자를 BS라고 쓰는 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 되면 결론적으로는 세무회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쓴 거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해서 도장 찍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안 갈 거거든. 거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회계법인이나 그런 데서 재무제표를 적당하게 그려줘요.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크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을 만큼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세금 신고를 우리가 쓴 거하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세법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장부했을 때.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할 때에 아직 얘를 표준 대차대조표라고 이름을 써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은행 대출 받아야 돼서 세무사 사무실에 재무제표 주세요 그러면 대차대조표라고 적힌 걸 줄 거예요. 그 이유가 법인세 신고했을 때 신고했던 게 대차대조표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차대조표의 약자를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하면서 재무회계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약자는 두 개는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저도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 시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회사가 투자자문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보면서도 얘는 영어로 약자가 뭔지 몰라요. 그만큼 필요로 할 때만 꺼내지 자주 쓰는 우리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재무제표 5가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는 이 5가지구나 라고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되지 뭐 지금 일부러 뭐 5개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재무제표 중에 이제 재무상태표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회계 기간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의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3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법인의 나이는 1기, 2기 이런 순서대로 나이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회계 기간을 정하게 될 건데 이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기업이 원하면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1년이라 해도 되고 오늘부터 6개월로 해도 되고 이건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관을 만들 때 우리가 뭐 세법에 따라서 하면 세법은 이걸 사업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사업연도를 정하면 그 기간을 우리는 우리 회계 기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정관이라는 걸 펼쳐보면 사업연도가 안 적혀 있는 곳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 사업연도를 특별하게 말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간주를 해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뭐 특별한 이상한 경우의 수를 안 넣기 때문에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할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업종들의 업무를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금융업 같은 경우는 2월 말 회계 범위로 만들고 또 1월 말 회계 범위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 말 회계 범위이다. 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올해 2020년도죠. 그럼 올해 사업하고 있는 이 2020년도를 표현하는 걸 단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올해 2020년도를. 그럼 올해 이전인 2019년도를 우리는 전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2021년도를 우리가 차기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 단기, 이제 차기라는 표현으로 단기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 표현 쓰는 그 해에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단기, 전기, 차기 기자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자, 1월 1일이 이번 기수의 시작하는 날이라서 1월 1일을 기초라고 표현을 해요. 1월 1일을. 그리고 12월 31일을 이번 기수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얘를 기말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기말.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회계 기간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 다 틀릴 거예요. 결산을 마지막 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날에 하는 일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냥 12월 31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019년도에 12월 31일을 우리는 전기의 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무슨인지 줄여서 전기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날을. 자, 그럼 2021년 1월 1일을 차기의 기초겠죠. 근데 얘는 차기초라고 안 하고 차기의 기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조금 일관성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020년 1월 1일은 그냥 우리의 단기의 기초인데 그냥 기초라고 부를 거고, 2020년 12월 31일은 단기의 기말인데 그냥 기말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자, 여러분도 혹시 은행에 빚이 있으신 분 있나요? 빚 말고 그냥 본인 자동차 있으신 분? 자, 그럼 12월 31일 날 제하의 종소리와 함께 그 차가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12월 31일 날 우리가 12시 31분에 정리한 거하고 12시 59분 59초에 정리한 거랑 1월 1일 날 우리는 00시 00분 01초랑 우리의 재산의 차이는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똑같은 거예요. 전기의 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또 단기의 기말과 차기의 기초도 서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올해 단기의 기초 정보가 필요한데 기초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쳐다보면 전기의 기말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기의 기말 정보를 올해 기초 정보로 여러분들은 이용을 하셔야 되지, 기초가 없어서 이걸 못 풀었다고 하면 준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전기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1일로 이렇게 넘기는 걸 우리 평소에 2월이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이걸 전기 2월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올해 12월 31일에서 이제 차기의 1월 1일로 넘기는 걸 차기 2월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내년 다음 달로 넘겨버린다. 다음 기수에 다음 달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얘를 넘기는 작업을 얘를 2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2연은 해를 넘기는 작업이에요. 2월은 월을 넘기는 작업이고 우리 달월자하고 해년자예요. 그래서 해를 넘기는 작업을 2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사용하게 될 우리 표현인데, 자, 우리 회계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 이 회계 기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 아니면 재산이 얼마다를 최소한 한 번 이상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관공서의 게시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경제신문에다가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공시 원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니던 회사 생각해 보면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데 홈페이지가 있었던 회사들 있으실 거예요. 그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회사 소개 홈페이지 하나 있는 줄 아는데 회사 소개하려고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회사 정보에 보면 우리 경영실적으로 해서 거기에 재무제표를 올리면 공시를 한 걸로 가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용도로 쓰려고 이제 회사 소개 홈페이지처럼 하나를 이제 만드는 곳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고 해서 최소 한 번 이상 기간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기수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죠?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야 지금 올해 얼마 벌었는지를 하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걸로 정리하는 게 맞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31일을 표현할 때에 12월 31일을 표현할 때 기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날짜를 다른 표현으로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이다라고 말해도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그러면 12월 31일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재무 이 기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할 재무제표 중에 제가 첫 번째 썼던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 날짜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31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할 거예요. 참 같은 날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 쓰는데 그 상황을 설명할 때에 맞춰서 이 표현을 다 이야기할 거고, 이 세 개 표현을 보면 여러분은 12월 31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키워드가 일정 시점에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 재산 상태, 이걸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는 재무 상태표예요. 우리 기업의 우리 재무 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현하는 게 재무 상태표예요. 자, 우리 자산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느꼈을 때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그럼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집은 여러분 거죠. 그럼 그 집은 여러분의 자산인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집 중에 대출받은 돈이 부채가 될 거고, 예를 들어 내가 뭐 1억짜리 집이 있어요. 대출을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1억이 내 자산이고 4천이 부채고, 그럼 나머지 내 돈이죠. 6천은 6천, 그게 나의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죠. 자, 그럼 이걸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 회사의 재산을 보여줄 건데, 지금 우리의 일정 시점이라는 건 우리 재무상태표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번 보고할 거라서 이 재산을 12월 31일 날 한 번 보여줄 거예요. 이걸 매일 내 재산이 얼마다라고 측정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고 우리 회사에 쓸데없는 비용만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 번 작성을 할 건데, 자, 그럼 얘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자,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자, 먼저 얘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반을 나누는 걸 T 계정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먼저 왼쪽에는 우리 회사 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회계 단위가 있고, 그리고 이걸 작성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시점에 내 재산과 빚이 얼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작성하는 원리는 우리 과거 옛날에 회계 기원으로 가보면 우리 베니스 상인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부터 이 방식으로 작성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작성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불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서로 파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서 같이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럼 조합을 만들었는데 외국에 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지금 우리 물건 가져다 놓은 걸 제대로 팔고 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궁금해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제 기록하는 방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을 해요. 노동조합이었던 법인이었던 실질적으로는 시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무에서 시작인 거죠. 그럼 오른쪽에는 자금의 유입에 대해서 쓰게 돼요. 자금이 우리 회사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오른쪽에 쓸 거예요. 그럼 자금이 우리 법인한테 들어왔는데 이 돈이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되는 상환의 의무가 있으면 그걸 부채라고 표현할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상환의 의무가 없으면 그걸 자본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갚아야 되면 부채고 안 갚아도 되면 내 돈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이 왼쪽에는 자, 자금의 운용을 쓰게 돼요. 우리끼리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통장에 넣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팔 물건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써줘야 되는데 그걸 여기에 자산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표현할 때에, 자, 이 왼쪽을 제가 차변이라고 표현할 거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대변. 그럼 바로 이 앞에 내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6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4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6천만 원이 내 돈이라 그랬죠.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자산은 내 빚과 그리고 빚 뺀 나머지가 내 거니까 얘 둘이의 합과 일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T자를 쓰거나 가운데 줄을 끄면 이젠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할 거예요. 내가 그대로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빚이 4천이었다가 빚 1,000만 원 갚아서 빚이 3천이 됐다면 7천이 내 돈이겠지. 근데도 내 돈이 그대로 1억이라는 건 1,000만 원만큼 내 돈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표현할 때 이걸 차변 대변인데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근데 우리나라가 77년도에 일본이 유럽과 번역해둔 세법과 회계 기준을 가지고 와서 걔네들이 한문으로 적어뒀으니까 외국 언어를 번역하는 것보다 한문 적은 걸 우리나라 글자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오면서 일본 애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대차라고 했는데 우리는 차변 대변 차대라고 표현을 좀 쓰는데 이제 우리 과거 용어들은 대차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재무상태표의 과거 이름이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그때 거기에서 넘어온 거고, 그럼 지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건 이제 차변인 왼쪽과 대변인 오른쪽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하는 평균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 갚아서 얘가 줄어들면 순수한 내 돈이 늘어나는 거고, 그건 당연한 원리죠. 내가 빚이 늘어나면 내 통장에 돈이나 뭔가를 샀으니까 재산 늘어난 만큼 내 돈 아니고 은행 돈 가지고 샀으면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공식을 썼어요. 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걸 쓰는데 재무상태표 등식은 얘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려운 표현 아니죠. 이것만 인지하시면 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본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등식이라는 건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외부 영자는 순수한 내 돈이 얼마인지가 관심이 많거든. 제가 도대체 얼마 가지고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죠? 그럼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겠죠. 이 앞에 여러분 그렇게 유추했잖아요. 제가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4천만 원 빚이 있으면 내 돈은 6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했죠. 여러분은 저렇게 자본을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보면 자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회계니까 상법에 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엄청 명확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 자본이라는 내 돈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다 내 거란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라는 건 이 기업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갚아야 되는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 공식 보니까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별로 어려운 공식이 아니죠. 근데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산이라는 거에 계정 과목이라는 거 공부할 거예요. 또 부채라는 거에 계정 과목도 공부를 다 할 거고 자본이라는 거에 계정 과목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시험 들어가면
시험에서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본 계정 과목을 생각하면서 막 더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자산을 다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부채를 다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 기억해 두실게. 자, 이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순수한 여러분 돈을 내 재산이 얼마일까를 알고 싶으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거, 내 집에 있는 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찾아서 그 가치에다가 근데 이거 내 거 아닌데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빚이잖아. 그런 것들을 다 빼면 그럼 나머지가 다 내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마음이 훈훈할 거예요.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계산하면 훈훈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외부 이용자한테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보여줄 거예요. 자산은 차변인 왼쪽에, 부채는 대변인 오른쪽에, 자본은 또 대변인 오른쪽에 보여줄 건데, 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럼 자산이라고 마음대로 막 적어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구분을 해서 외부 이용자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을 하라는 건 유동성이 큰 걸 먼저 위쪽으로 두고 그리고 유동성이 점점 낮은 걸 아래에 두라는 건데 자산한테 유동성을 이야기하면 현금화가 빠른 거 부채한테 유동성을 이야기한다면 빨리 갚아야 되는 거 그런 게 위쪽으로 가도록 자본은 그냥 내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고 유동성이 큰 걸 먼저 배열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이 유동이다 비유동이다라는 기준을 먼저 나눌 거예요. 유동 비유동을 자 그럼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있고 하나가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이 있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정상 영업 주기 이 기준으로 해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든지 아니면 정상 영업 주기 이내라면 그건 유동으로 볼 거고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일어나면 혹은 정상 영업 주기 이후에 일어나면 우리는 비유동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유동 비유동의 기준은 저렇게 잡을 건데 자 우리 회사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3월 1일 날 3월 1일 날 1년 6개월 돈을 빌려줬어요. 자, 돈을 빌려줬어요. 자, 빌려준 돈은 내 돈인가요?
맞죠? 대한민국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빌려준 거 제가 자산인가 했으면 대답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빌려온 돈은 내 돈 아니죠? 빌려온 돈은 부채라고 하면 다들 이해하는데 왜 빌려준 돈은 내 돈이 자산이라 그러면 느낌이 좀 약하죠? 자, 이건 내 돈이고 자산인 거예요. 자, 빌려줬던 빌려왔던 자 1년 6개월일 때 자, 이때 얘를 우리가 표현을 유동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비유동으로 해야 될 것이냐. 자,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1년 6개월이면. 자, 그때 이제 이걸 적용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1번을. 자, 그럼 얘 만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1년 6개월 만기를 생각해 보면 2021년도 8월 31일이네. 1년 6개월이니까 3월 31일이니까 8월 31일 날 1년 6개월이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 그러면 지금 2020년도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은 2020년 12월 31일이죠.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이잖아. 그럼 이날로부터 1년이면 2021년 12월 31일이네요. 그럼 지금 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얘는 유동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유동으로. 이 날짜를 가지고 1년 넘었다고 해서 유동 비유동이 아니라 기준점은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을 나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누냐면 자, 3월 1일 날 내가 돈을 빌려줬던 외부 용자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안 했어요. 작성을 해야 외부 용자가 볼 수 있을 거잖아. 나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힘들어서 자주 안 할 거야. 그래도 한 번 해야 되면 언제 할 거라 그랬죠? 그렇죠. 12월 31일 날 할 거라 그랬죠? 그럼 내가 2020년 12월 31일 날 작성하면 외부 용자는 진짜 빨리 봐도 2021년 1월 1일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외부 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그 해에 일어나면 유동이고 안 일어나면 비유동이라는 거예요. 그 외부 용자는 지금 올해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아직 몰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내년 1월 1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작성해서 주는 게 기준이 12월 31일이라서. 그래서 기준을 이 날짜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는 유동이면 지금 보고 있는 올해 발생하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비유동이면 올해 이후에 발생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지 재무제표를 보면서 날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이다.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정산영업주기는 좀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